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진행을 맡은 함재봉입니다. 오는 11월 5일 차기 미국 대통령을 뽑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2020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빅 매치이긴 하지만 반년도 넘게 남은 미국 대선을 왜 벌써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특히 이번 대선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미국 대선 2024를 통해서 미국의 대선 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벌어질 한미 관계, 나아가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 약간의 해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앞으로 장장 6개월 동안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레이스, 미국 대선 2024와 함께 천천히 달려보실까요? 그럼 첫 시간 미국 현지에서는 대선 판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위클리 리포트에 준비한 그 기사들을 우선 제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뉴욕타임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배심원 확정, 전직 대통령 사상 첫 형사재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사가 CNN 기사입니다. 트럼프 재판의 배심원은 왜 익명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월스트리트저널의 케네디가 가족 대신 바이든 지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트럼프가 참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그 선거 한참 중에 거의 매일같이 재판이 있는 날은 저렇게 전직 대통령이 재판장에 나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 좌중을 압도하고 그러는 사람이 판사의 말씀에 따라서 말도 못하고 저러고 항상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일어나려고 그러면 판사가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되고 하여튼 참 어떻게 보면 수모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멘탈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매일같이 저렇게 가서 몇 시간씩 앉아 있다가 또 나와서는 이제 그 기자들을 만나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24년 4월 18일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보시면 제목은 In a Manhattan court, a jury is picked to judge a president. 맨해튼에 있는 재판장에서는 대통령을 심판할 배심원을 선정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 4시 34분에 A jury of 12 citizens, 12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was selected to determine the fate of an indicted former president for the first time in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12명의 시민 배심원이 선정됐다. 4시 34분에.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A moment that could shape the nation's political and legal landscapes for generations to come.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어떤 순간이냐. 이 나라의 정치적, 법률적 지평을 앞으로 몇 세대 동안의 그 정치적, 법률적 지평을 만들 그러할 중차대한 재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Justice Juan M. Merchan,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관입니다. 참고로 Juan Merchan은 남미의 콜롬비아 출생이고요. 6살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이제 쭉 자라서 뉴욕에서 자라서 지금 뉴욕 대법원의 대법관을 겸하고 있으면서 이 재판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erchan 그 판사가
he swore the 7 men and 5 women to an oath. 그러니까 12명 중에 7이 남자고 5이 12명인데 판사가 이 사람들 이제 선서를 시켰습니다. An oath that they would render a fair and impartial verdict. 그들이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릴 것을 선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했고, which they accepted with sober expressions. sober하다는 말이 뭐냐면 뭐죠? 이렇게 술에서 깨어난다는 거 sobering 한다 그러고 이렇게 좀 정신이 좀 번쩍 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중한 순간에서 좀 엄숙한 표정을 짓고서 지으면서 이제 선서를 한 거고, 그리고 as Mr. Trump stared from the defense table.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째려보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날의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The long day,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이제 오후 4시 반에나 이제 배심원이 정해졌지만 며칠에 걸쳐서 이 일이 일어났고, 이제 이것도 아침 9시부터 쭉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가갖고 이제 4시 반에나 선정이 됐는데, 아무튼 the long day got off to an inauspicious start as Justice Merchan excused the 2 jurors, including a woman who had developed concerns about her identity being revealed. 이날은 사실은 뭡니까? 별로 그렇게 inauspicious, 별로 그렇게 징조가 좋지 않게 시작된 날이었다. 왜 그랬냐면요, Merchan 판사가 2명의 배심원을, 그 중에 한 사람은 여자였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바깥으로 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배심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지가 excuse, 이제 안 해도 된다, 배심원 안 해도 된다고 이제 내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심원, 그만두기로 했던 여자 배심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that fear, she added, might compromise her fairness in decision making in the courtroom. 그러니까 그 공포 때문에 자기의 정체가 밝혀지고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그 공포심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앉아갖고 공정한 판결을 못 내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판사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얼마나 이 재판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모두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배심원들 입장에서는 그 시선이 무섭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또 자기나 자기 가족의 위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까지 느끼면서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럼 그 12명, 마지막 선정된 12명, the final 12 were a collection of Manhattanites as eclectic as the city itself. 그 12명은 맨해튼 출신들인데, 맨해튼에 사는 사람을 이제 맨해튼나이트라고 이제 합니다. As eclectic as the city itself. 도시 그 자체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하다. They are black, Asian, white, male, female, middle-aged, and young, including one woman in her first job out of college. 그 12명은 흑인도 있고 아시아계도 있고 백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중년도 있고 아주 젊은 여자도 있는데, 그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첫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런 젊은 여자다. They work in finance, education, healthcare, and law. 그들 어떤 사람은 금융에서, 어떤 사람은 교육계에서, 어떤 사람은 의료계에서, 어떤 사람은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And they live among other places in Harlem, Chelsea, the Upper East Side, and Murray Hill.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이제 뉴욕의 여러 지역들이죠. 할렘에 사는 사람도 있고, 첼시라는 데 있는 사람도 있고, Upper East Side는 상당히 부유한 부촌이기도 하고, 이제 Murray Hill. 이러니까 미국 배심원이 이번 특히 그렇지만은 정말로 다양한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또 경제 계층이나 이런 것이 소득 계층이라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떤 측에도 기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배심원단을 뽑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절대로 공정한 재판을 못 받을 거라 그런답니다. Cannot receive a fair trial in one of the nation's most democratic counties, a place where he is deeply unpopular, though some of the jurors who ultimately landed on the panel praised him. 트럼프 대통령 뭐냐면 he cannot receive a fair trial. 자기는 여기서 절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One of the nation's most democratic counties. 이 뉴욕이 미국에 있는 가장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표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a place where he is deeply unpopular. 아주 뉴욕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사실 뉴욕 사람인데 그런데 though some of the jurors who ultimately landed on the panel praised him. 그렇지만 그 중에 결국 궁극적으로 배심원에 선출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트럼프를 칭송한 얘기를 한 사람들도 사실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자꾸 자기가 그 불편부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러지만은 이제 그 중에는 그리고 사실 실제로 뉴욕 자체가 굉장히 트럼프한테는 불리한 여론을 갖고 있는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중에서는 배심원 중에는 아예 대놓고 트럼프를 칭송한 사람도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판사가 여러 번 이제 트럼프한테 주의를 줍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입니다. The judge has admonished Mr. Trump for his comments about jurors, warning him not to intimidate anyone in the courtroom. admonished가 이제 훈계한 거죠. 꾸중을 한 거죠. 판사가 트럼프를. 왜냐하면 자꾸 트럼프가 그 배심원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특히 나가서도 얘기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도 이게 절대 그런 거 밝히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warning him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판사가 경고를 했냐면은 이 재판장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겁주지 말라. intimidate. 겁주는 거거든요. 겁주는 행위는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판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Mr. Trump constantly tests the boundary of the gag order.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판사가 여러 번 그랬습니다. 이제 뭐 그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가갖고 뭐 그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판사가 됐든지 그 판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됐든지 뭐 그 재판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일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절차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닌데 트럼프는 지금 이 재판 자체가 잘못된 거다. 자기한테 불리한 거다. 하나의 음모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나가갖고 이 판사는 나한테 왜 불리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미 판사가 여러 번 트럼프한테 뭐라고 하냐면 gag order. gag order가 뭔지 아세요? gag order, gag 한다는 게 입을 막는 겁니다. 입을 막는 당신 입 좀 막으시오. 닥치시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여러 번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Mr. Trump constantly tests the boundaries of the gag order. 그 경계를 그 명령의 경계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어기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his political allies, 그의 정치적 동지들은 who are not covered by the order, 그 사람들은 사실 재판을 받는 게 아니니까 뭐 무슨 얘기는 할 수가 있거든요. routinely attack the judge and his family. 트럼프의 동지들은 바깥에 나가서 지금 머친 판사와 그 가족들을 계속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And now they are attacking the impartiality of the jury. 그리고 이제 이들은 아예 나가서 배심원 자체가 잘못 선정해 있다, 편파적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판사가 이 배심원들의 이름을 밝히질 않습니다. 밝히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Although the judge has kept prospective jurors' names private, they disclose their employers and other identifying information in open court. 그러니까 그들의 배심원단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they disclose 뭐를 밝혔냐 하면은
그들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 their employees, 직장, and their identifying and other identifying information.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에서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판사가 하냐면 Justice Merchant instructed reporters to no longer divulge prospective jurors' current or past employers a decision that some media law experts questioned. 그래서 Merchant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는 이 기자들한테 더 이상 그 배심원들이나 배심원 후보들의 현재 직장 또는 과거 직장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밝히면 안 된다라 그랬는데 사실 언론법 전문가들은 사실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판사한테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내내 하루 종일 앉아갖고 듣고 있고 배심원 다 선정하는 과정을 듣고서는 이제 끝나서 드디어 12명이 선정이 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역시 특유의 트럼프는 이 재판장에 앉았을 땐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되지만 나오는 순간 이걸 최대한 자기의 선거 그 캠페인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뉴햄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 지금 있어야 했다. 이건 부당한 재판이다. 감옥에 가거나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다. 이제 이런 한마디를 하고 선거를 하러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기왕에 이 재판 얘기를 말씀드린 중에 지금 사실 트럼프는 6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6개의 재판이고 그 중에 그 5개는 연방 재판이고 하나는 이제 주 재판이고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6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1월 6일 날 16 의회 난입 개입 사건이죠. 이건 지금 워싱턴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국가 기망 등 혐의 4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밀문서 불법 반출, 이건 플로리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이고 간첩법상 국방정보 보유 혐의 등 혐의 40개입니다. 뭐냐면은 전직 대통령들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백악관을 나올 때요. 이번에 사실 바이든도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짐을 싸갖고 나올 때에 가끔가다 그 속에 이제 그 국가 기밀, 대통령 현직으로 있을 때 다루던 국가 기밀 서류들인데 그것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하면 즉시 돌려줘야 되고 그런데 이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도 않았고 나라에다 돌려주지도 않았고 그걸 갖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FBI가 들어가서 급습을 해서 그걸 잡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국가 정보 유출 이 죄로 또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성추문 입막음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 말씀드렸던 그 재판 이제 오늘 드디어 시작된 재판입니다. 사문서 기록 위조 등 혐의 3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 캐럴 작가 성추행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1995년인가 96년에 그 당시에 유명한 신문 컬럼니스트였던 진 캐럴이라는 여성을 강간했다, 겁탈을 했다라는 걸로 진 캐럴이 이제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걸 자기 자서전 같은 데다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막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진 캐럴이 이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 그래갖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받게 됐는데 아무튼 여기 나왔습니다.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고요. 다섯 번째가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출 목적 자산 부풀리기.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사업가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가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있고 굉장히 화려한 집에서들 살고 있고 여러 채를 갖고 있고 그런데 그걸 살펴보니까 사실은 전부 다 그 부동산 가치 같은 거를 말도 안 되게 부풀려서 엄청난 대출을 많이 받고 그 대출들을 갖고서 이제 사업을 해왔고 그래서 불법 대출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이거를 1심에서 패소를 해서 현재
벌금 3억 5,500만 달러를 지금 물게끔 되어 있고 이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재판이 조지아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조지아주에서 지난번 대선이 끝나갖고 개표 과정에서 조지아가 결정적이었거든요. 누가 이기느냐, 바이든이 이기냐, 트럼프가 재선되느냐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때 한 10,000몇천 표로 졌습니다. 조지아에서. 근데 그때에 트럼프가 조지아주에 그 전화를 해서 그 공화당 선거 관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15,000표만 찾아내라. 그래갖고 말하자면 이게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했던 사람이 아예 그냥 언론에 나와서 트럼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지금 그 재판이 벌어지고 이렇게 한 6가지 중요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CNN 기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그 첫 기사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배심원의 뭐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런 거를 밝히면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문제를 얘기를 쭉 말씀드리는데 사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배심원 제도라는 거는 그 영어 표현으로 그러죠. 그 민주적인 재판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동료 시민들로부터 jury of my peers, 나의 동료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판결을 받는 것이 그게 가장 공정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옛날에 뭐 그 조그만 서부의 마을 같은 데서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재판을 할 때는 뭡니까? 재판을 받는 피고나 그다음에 그 판결을 내리는 그 배심원들은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거가 기준이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에서 그 재판에서는 그런 그 배심원들의 정체를 밝히면 이제 안 된, 이름은 물론이고 이제는 직장 이런 것도 밝히면 안 된다고 했고, 사실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명은 아예 내가 자꾸 누군지가 밝혀지는 것 같아서 나 배심원 못 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만 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트럼프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전부 다 익명이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 기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Why is the Trump trial jury anonymous? Anonymous라는 말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죠. 무명으로.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spinning conspiracy theories. conspiracy theory가 음모론들입니다. 음모론들을 spinnings이라는 게 이제 거미줄을 만드는 거를 spinning 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스피닝, 꽃감을 짜는 걸 스피닝이라 그러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음모론을 마구 짜내고 있는데 특히 뭐에 대해서 하냐면 about people infiltrating the jury in a hush money criminal trial. 자기의 이 지금 입막음하려는 그 돈 준 이 지금 사건, 이 재판의 배심원단을 누군가가 침투하려고 한다라는 음모론을 지금 트럼프가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뭐라 그런 거냐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이 배심원들이 누구고 봐라, 이 사람은 배경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리가 없고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자꾸 이제 퍼뜨리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다 못해서 이제는 아예 그러면 배심원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겠다, 바깥으로 안 알려지도록 하겠다, 이제 그랬었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뭐죠? Judge in the case is finding it difficult to protect jurors' anonymity. 그렇지만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배심원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다는 사실을 지금 절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Anonymity for juries like the one being formed to hear charges in New York against Trump is supposed to add a layer of protection for jurors doing their civic duty. 자, 익명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Anonymity for juries. 배심원단의 익명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이 사건과 같이 뭐를 하는 거냐? Supposed to add a layer of protection. 이렇게 한 겹 더 보호막을 쳐주는 겁니다. For jurors doing their civic duty. 배심원들이 시민으로서 의당해야 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 보호하는 추가적인 보호막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익명성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익명성이라는 게 뭐냐면 once reserved only for cases involving violent criminal enterprises, the practice is now becoming more common. 한때는 한때는 뭐예요? reserved 뭐에 국한되어 있냐? reserved only 뭐에만 for cases 어떤 사건들이냐? violent criminal 조폭들이죠. 조폭과 조직폭력과 관련된 그런 사건에 있어서만 사용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들 익명성을 보장한다라는 거는. 근데 점점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It's usually employed for high profile cases. 이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받고 있는 유명한 사건에 이제 점점 이것이 많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but also at will by judges in some states. 주마다 다르고 어떤 주에서는 이제 판사 마음대로 그걸 할 수가 있답니다. Rules vary. 주마다 사실 이거에 대한 그 법은 다 다릅니다. 규칙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The concept of anonymous juries is still relatively new. 그렇죠? 익명의 배심원.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심원은 익명에서는 원래는 그 원래 취지를 어기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뭡니까? It's still relatively new. 아주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The first in U.S. history. 미국에서 최초로 배심원단의 익명성을 보장한 가운데 재판을 한 것은 언제냐? Was impaneled in New York in 1977. 뉴욕에서 1977년에나 최초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For the trial of Leroy Nicky Barnes, a drug kingpin known as Mr. Untouchable. According to New York Times.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은 최초가 뉴욕의 1977년이었고 누구의 재판이었냐면은 리로이 니키 바른스라고 그 당시 마약계의 왕이었습니다. 마약갱의 왕이었던 사람이고 별명이 뭐냐면 Mr. Untouchable. 영화 여러분 Untouchable 영화 아시죠? 옛날에 FBI들 나오는 게 Untouchable, 건드릴 수 없는 사람. 그야말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명했었는데요. Barnes, famous for avoiding conviction. 잘 빠져나갔습니다. 절대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여러 번 재판을 하는데 다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랬더니 caught the attention of then President Jimmy Carter. 당시 77년이니까 그 당시의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는 who told the Justice Department to take special care with the case, which yielded a guilty verdict.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법무부 보고 이 신경 좀 써라. 이 재판 신경 좀 써라. 그래서 이제 미국 그 법무부가 재판에 신경을 쓰면서 이때 처음으로 익명성, 그 배심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무시무시한 놈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배심원 보고 내리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 협박을 하고 위해를 가할 거가 뻔하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익명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하는데요. 근데 그래갖고 저는 이제 이만큼이나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재판을 옛날에 마약왕의 재판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도입됐던 이러한 익명의 배심원단 얘기가 그대로 이번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요.
트럼프는 결국은 여기 이렇습니다. 딴 거 빼놓고 여기 있습니다. Undercover liberal activists were trying to get on the jury.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이 진보 운동가들이 잠복을 해서 배심원단에 잠입을 해 들어가려고 지금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 사실 이 배심원단 자체가 이미 그 자기를 해하려는 진보 진영에서 침투를 해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그 퍼뜨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결과는 뭐냐면요. 배심원 전원 합의가 돼야지만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배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무죄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트럼프는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유죄를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검찰 측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사실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죄 판결 받는 것이 훨씬 쉽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측에서는 온갖 지금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심원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 배심원단 자체가 기울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조금 색다른 뉴스도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대선이 그냥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리턴 매치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3의 후보 하나 있습니다. 그 제3의 후보가 누구냐면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인데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면서 그 케네디 행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었고 나중에 형이 암살된 다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다음에는 뉴욕주 상원의원이 됐었고 그리고 뉴욕주 상원의원으로서 1968년도 미국 대선에 출마를 해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격을 거의 받는 것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암살된 역시 총에 맞고 암살된 로버트 케네디 그 대통령의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에 이제 제3의 후보로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이 자체도 뉴스가 되지만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왜 이게 재밌냐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 가서 큰 지원, 지지 세력을 얻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케네디 집안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President has made small gains in polls and is set to receive endorsement from members of Kennedy family.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뭐 여론조사에도 조금씩 유리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뭐냐면 members of the Kennedy family, 케네디 가문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게끔 돼 있다. 그러면서 In Philadelphia, Biden received the endorsement Thursday of several members of the Kennedy family, led by Kerry Kennedy, the daughter of the late Senator Robert F. Kennedy, and niece of President John F. Kennedy. 그렇죠? 그가 뭐예요? 케네디 가문이 나서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아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리고 그걸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캐리 케네디인데 캐리 케네디는 세네터 로버트 F. 케네디의 딸이고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다. 그럼 뭐예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지금 출마하고 있는 제3당 후보로 나오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다른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나와서 자기 오빠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said Biden had been a champion for all the rights and freedoms that my father and my uncle stood for. 나의 아버지와
우리 아저씨, 큰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권리와 자유를 지켜줄 사람은 하고 있는 사람은 바이든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The Kennedy family endorses Joe Biden for president. 케네디 가문은 바이든을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지지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가문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그 민주당의 가문이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랬고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도 그렇고 또 막내였던 에드워드 케네디 전부 다 민주당의 아주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지지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Biden has been a champion for all the rights and freedoms that my father and uncles stood for. That's why nearly every single grandchild of Joe and Rose Kennedy supports Joe Biden. In 2024, there are only 2 candidates with any chance of winning the presidency. 사진에 보시면 동영상에 보시면 거기 캐롤라인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딸도 서 있고 온 가족들이 지금 다 서서 자기는 절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밀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기존의 그 케네디 가문의 어떤 정치적 기조나 철학이나 이념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특히 이번에 그 상당히 많은 그 지지를 받았는데요. 보시면은 미국의 대선 지금 3자 가상 대결을 보면 여기 바이든이 39%, 트럼프가 37%, 로버트 케네디가 13%나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미시간주에서 이제 후보 등록에 성공했는데 지금 그 로버트 케네디는 주니어는 자기가 어떤 당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마다 가서 그 주에 있는 어떤 특정 당하고 협상을 해서 자기를 당신들의 후보로 내주십시오 해서 그게 되면은 이제 그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미시간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성공을 했는데 후보 등록하게. 근데 이제 13%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사실 좀 놀랍습니다. 뭐냐면 지금 로버트 케네디가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코로나 13 백신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자체가 해롭다. 이것이 국가가 이런 거를 뭔가가 음모론 같은 거가 있다. 이거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건데 이거를 갖다 우리 다들 전 국민한테 백신을 맞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유명해졌고 그걸로 지금 저 13%의 지지를 받습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러면 백신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 기조는 미국에서 봐서는 사실 트럼프 쪽의 기조였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무슨 자기 때에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무슨 소독약만 먹어도 된다 이제 여러 얘기를 했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막 퍼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 그 행정부는 철저하게 그걸 이제 그 백신을 맞춰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트럼프 공화당은 안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 로버트 케네디는 민주당 전형적인 민주당 사람인데 가문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사실은 트럼프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셨을 때 로버트 케네디가 나오는 거를 누가 불편해 할까요? 원래는 민주당에서 불편하죠. 왜냐하면 같은 민주당 집안이니까 사실 케네디 집안에서도 지금 저렇게 대거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오빠 당신이 나옴으로 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표를 깎아 먹을 거니까 나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건데 트럼프 쪽에서도 그렇게 안심을 못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로버트 케네디가 들고 나온 얘기가 핵심적인 얘기가 트럼프 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쪽 표를 또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트럼프 쪽에서도 전혀 지금 이걸 반기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양측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주저앉히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클리 리포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쏟아지는 기사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매주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대선 2024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민주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모여서 미국을 건국하기까지 수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지금의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미국식 민주주의를 우리도 받아들여서 한국도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민주체제의 핵심은 바로 누구도 독재를 하지 못하게, 그렇죠?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삼권 분립을 명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미국의 선거 제도는, 대선 제도는 뭔가 우리 거와는 좀 다르다, 조금 더 복잡하다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인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 미국 대선은 간접선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그냥 그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누가 더 많은 숫자를 갖는지, 뭐 0점 몇 프로 차이가 나더라도, 불과 뭐 사실 뭐 몇십 표 차이가, 몇백 표 차이가 나더라도 그 차이가 나면은 그만큼 더 받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근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미국은 이 선거인단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선거인단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요. 각 주마다 투표를 하면은 그 주에 보시면은 그 주에 있는 그 국회의원 수, 상원과 하원 의원 수를 전부 다 합친 만큼의 대의원이라는 걸 뽑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이 민주당을 뽑겠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대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을 나중에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다수가 나온 지역의 대의원은 공화당 후보를 찍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이럽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국 대선을 보실 때 가장 제일 많이 보실 게 이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서 이제 투표가 개표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어느 주를 이겼고 따라서 대의원 수가 몇 개를 가져갔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방송을 이제 할 텐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가 제일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대의원 수가 54,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가 40, 그 다음에 이 플로리다가 30,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뉴욕이 28, 또 오하이오가 19,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이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이런 주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들을 이제 이기는 것이 되는데,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직접 선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그야말로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 올인데 이런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을 처음 만들었을 때 미국의 헌법을 고안한 뭐 제임스 매디슨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하면요, 이게 왕정이나 귀족정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왕정에서는 다음 왕이 누가 될지 대충 압니다. 왕세자가 있죠, 태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자가 됐든 태자가 됐든 그 왕자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즉위를 한 다음에 잘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준비를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는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음에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교육 수준이 있어야 되고 특정 훈련을 배경이 있는 사람을 선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헌법,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고안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미국의 제도를 고안하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망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의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어갖고 절대로 힘을 마음대로 못 쓰도록 하고, 그래서 예산권은 의회가 갖게끔 하고, 지금 이런 얘기죠. 그리고 대통령은 4년제로 하고 2번밖에 안 되는 걸로 만들었고, 그 대신 뭐 상원의원은 6년제로 수없이 갈 수 있고, 하원은 2년제로 수없이 갈 수 있고, 대법원은 또 한 번 뽑히면 종신이 되는 거고, 이런 수많은 거를 만들어 놓고 각 또 주마다 주지사가 있고 주의회가 있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일을 빨리빨리 하고, 뭐 빨리 고속도로를 놓고, 빨리 무슨 뭐 항구를 짓고, 공항을 짓고, 무슨 산업공단을 만들고,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것이 비록 굉장히 오래 걸리고 누구도 밀어붙일 수 없게끔 균형을 잡아놨기 때문에 빠르게 일이 돌아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만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해안입니다.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내용이 되겠지만, 그런 이유에서 미국에서는 더군다나 대통령을 뽑는 과정도 한 번 더, 그래서 사람들이 뽑지만 대의원을 뽑고, 사실 그 대의원은 원래는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기를 뽑은 다수가 민주당을 찍으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사실은 딴 후보를, 공화당 후보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뭔가 그냥 일반 민중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한 번 쉬어서, 한 번 그래도 더 걸러서 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도가 휩쓸리지 않도록,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대의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대선, 미국 대선 과정을 보시면서도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더욱더 미국 선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시라고 믿습니다. 선거인단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주 미국 대선 2024와 함께 하신다면 미국 대선에 대해서, 또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 정도는 알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미국 대선 2024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처음이라 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 마라톤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했다고 생각하시고 더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